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귀국한 가운데 정부는 비자 제도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인터뷰들을 들어보니까 참 열악한 상황들, 또 인권 침해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로 체포를 했고 또 곰팡이 핀 침대에서 생활을 해야 했으며 물에서는 냄새가 났다. 이런 내용도 들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그 체포 과정이나 구금 시설이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그나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무장하고 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헬기를 동원하고 군용 차량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직원들, FBI 직원들 해서 500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500명이 네. 들어가서 475명을 체포를 한 거잖아요. 그들을 총대 가지고 얼굴에다 직접 대고 몸에다 대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결박하는 과정 속에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케이블 타이를 채우고 그리고 쇠사람까지 채웠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이 체포 상상할 수 과정이 없는 과정이죠. 상상할 수 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와 체포하는 이런 과정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금시설, 한국의 감옥소가 만일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아주 나쁜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미국의 구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포크스톤 구치소는 굉장히 그 악명 높은 구치소로 유명한데요. 사실상 애틀란타에서는 요게 구치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운영하는 주 차원에서는 요게 하나밖에 없고 이건 민간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돈을 충분히 주고 뭐 하고 그러면은 민간 교도소에서 소위 말해서 이 구치소에서 이거 이제 시설도 뭐 하고 하는데 돈은 작게 주고 이제 계속 사람은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트리스도 찢어지고 한 방에 70명씩 넣고 그리고 화장실 5개에서 다 오픈된 상태에서 거기서 생리현상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벌레도 나오고 네. 식수는 주긴 하는데 식수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냄새 나는 것은 이것은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행할 때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물 문제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물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설사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냄새 난다는 것은 무슨 뭐 나쁜 물을 줬다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앵커님께서 미란다 원칙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찰관이나 또는 뭐 형사들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만일에 당신이 이렇게 정언을 잘못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렇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고지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고지를 이제 사실상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 무장하고 들어갔는데 거의 뭐 범죄자를 소탕한다 또는 무슨 뭐 마약 사범을 소탕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고지할 생각조차도 안 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정말 좀 급하게 이루어졌고 체계적인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 구금자들의 일지에 따르면 합법적인 비원 비자를 받은 근로자가 나는 비원인데 왜 잡혔나 모른다라고 했고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노스코리아, 로켓맨 등등의 말로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번에 한국으로 복귀하신 분들 중에서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일부는 아마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난 비원 비자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체포됐나 이 정도 이제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나머지 분들은 또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비자를 가지고 일하러 나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자는 그냥 숙소에 두고 일하러 나가신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자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있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비원 비자 가지고 있고 이게 합법적인데 왜 그러냐?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해서 10개 연방기관 500명이 들어갔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어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 대한 대답도 못했을 거고 인권 침해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라는 말도 나오고 김정은을 상징하는 그런 로켓맨이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런 것들은 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그 지금 뭐 서명 빨리 하라고 막 이제 강요했다라고 다구치고 하죠. 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영사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 다 면담을 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슨 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 일주일 만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자진 출국하겠느냐 그러려고 하면 무조건 거기다 서명을 해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기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무조건 서명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사 조력을 했던 분들도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구금되신 분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이번에 뭐 316분의 우리 국민이 무사하게 귀국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뭐 에스타 비자라던가 단기 비자로 입국했던 분들이 또 이런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또 가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거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런 비자를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귀국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현장에는 직접 나가지 마라. 사무실에는 나갈 수 있어도 뭐 이런 조치들을 했고 또 이제 사실상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에너지 엔솔만 거기에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 예. 신설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로 보면 22군데 지역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공장 만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 지금 출국해가지고 공장 돌리는데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고장나면 바꿔야 되기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일단 출국 금지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 금방 이렇게 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사실상 이런 전문 인력 같으면은 그냥 좀 뭐 귀국하지 말고 현장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일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것을 여기에 관련되는 미국의 정부 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이렇게 대규모라든지 또는 소규모든지 뭐 이렇게 다시 구금하는 사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귀국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재출국할 수 있는지 여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귀국하신 분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조현희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협상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진 출국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단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이제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전자 여행 허가서라고 하는 에스타 네. 거기에다 작성해 보신 분들도 이 경험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뭐 문서가 이제 뭐 한 5장에서부터 10장 정도 이렇게 많거든요. 뭐 질문들이 그 질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당신은 미국에서 한번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문서가 DS-160이라는 문서 속에 한 항목이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밑에 yes, no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이 yes로 체크해야 될까요? no로 체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로 체크했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럼 이제 예스로 체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하고 이제 왜 예스로 이렇게 체크했는지 이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좀 클리어가 마지막까지 우리 외교부에서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자녀들도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규 대학 가면 F 비자를 받아야 되고 기술 학교 뭐 칼리지 이런 데 가려면 M 비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우리 이번에 귀국하신 분들이 어떤 손실도 입지 않도록 끝까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미국과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뭐 한미 실무단이 신속하게 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좀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귀국하신 분들 보니까 대충 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상용 비자인 B1B 비자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절반? 같고, 에스타가 절반 그렇죠. 정도 됐죠. 에스타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은 어떻게 됐냐 하면 뭐 가서 산업시설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B1B 비자 갖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태껏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해왔고 이것이 뭐 당장 어제 그제의 문제만은 아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쭉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국의 전문 인력이 가서 해도 되는 건지 일을 해도 봉급은 여기서 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라. 그것이 가장 쉬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H1B 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전문 인력 이제 가는 그 비자인데 여기에 대한 비자는 미국이 쿼터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850개 정도 할당을 하는데 8,500개요. 85,000개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석박사kim 받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들이 나 뭐 여기에서 취직해서 있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비자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 2만 개 빠져요. 그러면은 한 6만 5천 개 남잖아요. 6만 5천 개를 이제 전 세계로 할당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미리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하고 거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 4,500명 정도를 받고 칠레 같은 경우에도 한 1,400명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2,000명 정도 받아요. 연평균을 따져 보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는 뭐 부족하죠. 도무지 안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1B 비자에 대한 쿼터를 할당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호주와 같은 방법입니다. 네. 호주가 받는 것은 호주 전문 인력 전용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3라고 그래서 E3 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제 E4 비자라고 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2012년부터 이걸 이제 요구를 하고 엄청난 이제 로비 자금을 쓰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이제 계류는 돼 있어요. 빠졌다가 다시 해기 시작하면 다시 계류하고 빠졌다가 다시 계류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류돼 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게 옛날에 싱가포르하고 그리고 이제 칠레하고 이게 해줄 때는 2002년, 2003년 FTA 체결을 했고 한국은 2007년도에 체결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는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분위기 자체가 반이민 정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E4 비자에 대한 것을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비자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B1 비자 그리고 에스타에 대한 해석. 이것은 이제 비교적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서 나갈 수 있는 나가야 되는 분들 또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예, 일단 뭐 현지 공장을 짓는 단계가 좀 멈췄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힘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이 문제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네. 아이언 메이스, 프리덤 엣지 훈련, 어떤 훈련의 성격이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뭐 두 훈련이 뭔지부터 먼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언 메이스라고 하는 그 훈련은 한미 합참미, 한국과 미국의 합참이 주관하는 네. 훈련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북한의 핵 대응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핵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재래식 첨단 무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첨단 무기와 미국의 전략 자산, 핵 전략 자산에서 네. 이것을 통합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CNI라고 얘기합니다. 네. C는 컨벤셔널한 그러니까 재래식이고요. 재래식. N은 뉴클리어라고 뉴클리어. 하는 예. 거고 I는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첨단 재래식 전략과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핵 전략 자산을 통합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CNI를 실제로 하는 그 훈련이 아니고 TTX라고 그래서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도상 훈련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합참이 주관이 돼서 캠프 험프리에서 내일부터 5일 동안 이 훈련을 하는데 실제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양국에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관계자들도 이번에 참여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탁상 위에서, 책상 위죠. 책상 위에서 각각의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이때 어떤 전략 자산이 동원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한국은 이때 어떤 첨단 재래식 전력이 동원이 돼서 여기에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할 것이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언 메이스라고 하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프리덤 엣지. 프리덤 엣지잖아요. 예. 그럼 한미가 하는 훈련이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훈련이고 예.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하는 훈련을 킨 엣지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리덤을 하나 떼오고 엣지를 여기서 떼오고. 엣지를 떼와 가지고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미일이 같이 하는 훈련인데 한미일이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해상, 그다음에 수중, 공중 그리고 사이버. 육상은 없어요. 네. 육상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육상은 없이 다영역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중에서도 하고 수상에서도 하고 공중에서도 하고 사이버에서도 하는데 이 훈련을 이제 똑같은 날짜입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TTX 훈련을 하고 한쪽에서는 제주도 남방에서 여기에 실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에서 해상에서 수중에서 그리고 사이버전 차원에서 다영역으로 훈련을 하는데 이번 훈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북한이 지금 김여정이가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유도 한쪽에서는 TTX 훈련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여기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뭐 도발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8월 달에 있었던 얼지 프리덤 실드 훈련할 때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번 쏘는 걸로 그냥 가름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이 김여정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박정천이라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군사서열 2위라고 그렇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한 발언들을 보면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이다. 이번에 하는 훈련이 저기 한미가 하는 훈련이 그리고 침략전쟁 연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맞대응 역시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장거리 미사일을 쏠 거냐?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맞대응 역시 명백하게 강도 높이 한다라고 얘기한 표현을 보면 최근에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순시하고 참관했단 말이죠.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9월 1일 날이에요. 9월 1일 날 김정은은 미사일 총국 산하의 연구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뭘 봤느냐 하면 탄소 섬유 복합 재료에 대한 생산 공정을 보고 미사일 엔진 생산 실태를 파악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9월 3일 날 전성절 참석하기 전날 미리 이제 가가지고 요거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제 그 막루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9월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김정은이가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직접적으로 참관을 하고 이것이 이제 9번째의 분출 시험이면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번 합해 보면 이런 거죠. 화성 20평을 시험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ICBM 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화성 20평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탄소 섬유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굉장히 지상으로 다시 재지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온도가 6,000도, 7,000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탄도가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의 유성 보는 것이 다 그게 지구 타서 떨어지는 타서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불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 섬유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극복하는 우리 이걸 내 지금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가서 신형 엔진 분출 시험을 직접 참관했잖아요. 참관하고 그 끝부분이 이렇게 뭉퉁한 걸 일부러 보여줬거든요. 그것은 그 앞에 탄두 부분에 단발을 싣는 것이 아니라 다 탄두를 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발부터 10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응하는 쪽에서 보면 어디로 올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왕 여기까지 보여줬으니까 한국에서 아이언 메이스 훈련도 하고 한미일 연합 훈련도 하니까 이게 좋은 핑계로 해가지고 사실상 화성 20평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내일부터 5일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직후에라도 이런 화성 20평 발사가 있지 않겠는가. 미국 보라고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ICBM의 봅니다. 어떤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과시하는 도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것 개죠. 같습니다. 예. 하나는 재진입 기술, 하나는 다탄두 기술. 다탄두. 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G7 정상회의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 연설에서 어떤 내용,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다자 외교 참여하는 것은 크게 이제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이 첫날이잖아요. 첫날 뭐 7번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북한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9월달 한 달 동안은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게 이사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특히 이번 9월달은 우리가 의장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직접 이 의제를 주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 총회 참석은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대통령 분들께서 계속 참석을 했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의장국 자격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